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바로 더 리더이죠. 이 영화는 아주 역겹고 흥미롭고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사실 저만 이 영화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대표작 소설 더 리더는 1996년 출간되어 독일어권 문학작품으로는 최초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더 리더는 2008년 개봉되어 케이트 윈슬렛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The Oscar goes to Kate Winslet. 근데 이 소설은 사랑받을 만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내용이 좀 파격적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이 영화를 보면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감동과 사랑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역겨움을 가장 크게 느꼈어요. 자, 궁금하시죠?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시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고의로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고 그 사람을 구할 건가요? 혹은 그냥 그대로 두실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법정에서는 살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A고 여러분은 A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중에 잘 이입되는 걸로 하나 골라 잡아서 생각해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A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A가 문맹이라는 사실이죠. 님들 빼고는 아무도 A가 문맹이라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경찰이 살인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범인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문맹이 아닌 거죠. A는 법정에서 본인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살인죄를 뒤집어 쓰기로 하죠. 판결은 무기징역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A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요. 자, 이 상황에 여러분은 판사에게 A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말하실 건가요? 아니, 당연히 말해야지. 말 안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죄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야, 당연히 말하면 안 되지. 당사자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징역을 살겠다고 선택한 건데 네가 그걸 왜 말하는데? 아니, A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A와 그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건데 그걸 입 다물고 징역살이를 시키겠다고? 네가 인간이야? 아니, A는 너를 믿으니까 너한테만 그 비밀을 말해줬을 텐데 그걸 A의 허락도 없이 홀라당 판사한테 말해서 A에게 수치심을 주겠다는 거야? 네가 인간이야? 아니, 근데 문맹이 뭐 어떻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수치심은 잠깐일 수 있지만 무기징역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할 건데? 수치심이 잠깐인 거 확실해? 그 수치심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시인한 사람인데 남의 결핍을 가벼이 여기지 마. 그래, 너가 자백해서 감옥에 안 들어가게 됐다 치자. 그럼 문맹이라는 사실이 타의적으로 밝혀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걸 A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씨발, 문맹 그게 뭔데 말 안 하냐고. 뭐게 뭐야. A한테는 인생이랑 바꿀 정도의 수치심을 주는 요소인 거지. 자,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택을 내리기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극대화시켜서 수치심, 사랑, 죄책감, 상실감, 후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더 리더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인생 영화가 뭐냐는 질문에 이 더 리더를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한 알맥스가 언니 그게 왜 인생 영화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 알맥스에게 더 리더가 얼마나 흥미로운 영화인지를 설명하려다가 갑자기 벅차오른 오타쿠가 되어서 영화를 수차례 반복해서 보고 관련된 논문들, 기사, 그리고 원장의 책까지 모두 읽고 왔어요. 이 오타쿠가 이 영화에 숨겨진 의미를 다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면 과연 나는 누구에게 이입되는지, 나라면 어떤 선택을 내렸을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더 리더에는 크게 한나, 마이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시대적 배경과 타임라인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나는 1922년 태어났고 마이클은 1943년 태어났습니다. 나이차가 엄청나죠? 무려 21살입니다. 1958년 독일에서 우연히 만난 이 둘은 세 번째 만남에 뜨거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죠. 둘의 나이차를 생각하면 이 관계는 아주 역겹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판사 출신의 독일인이거든요. 1944년 7월에 태어났고요. 마이클이 1943년 7월에 태어났으니 작가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영화에서 마이클은 로스쿨을 다니고 법조인이 됩니다. 작가 본인도 마찬가지죠. 마치 본인을 투영한 것처럼 비슷한 인물로 만든 셈인데 왜 굳이 이런 극악무도한 나이차 설정을 넣었을까요? 이 둘을 단순히 인물로 보지 않고 시대적 상징으로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한나는 나치 전범 세대를 상징하고 마이클은 그 다음 세대를 상징합니다. 작가는 내 부모 세대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을 어떻게 기억하고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했던
전쟁 그 다음 세대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부모 자식 관계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쉽게 감정이입하고 로망을 갖는 대상인 연인 관계로 풀어내고 거기에 성적 욕망까지 결합시키면 아주 복잡한 관계가 탄생하거든요. 사랑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사랑해. 그럼에도 미워. 하지만 사랑해. 근데 역겨워. 뭐 이러면서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역겹지만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보면 아주 재밌는 관계성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둘이 만난 시점이 1958년으로 나오는데요. 1958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의 배경을 굳이 1958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 1958년 독일에서는 중앙청이라는 기구가 설립됐고 이들은 나치의 전범을 추적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알면 다음의 장면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What's your name? What? Your name? Why do you want to know? I've been here 3 times. I want to know your name. What's wrong with that? Nothing, ki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t's Hannah. 한나는 본인의 이름을 묻는 마이클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1943년 그러니까 마이클이 태어났을 때 SS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SS는 히틀러 친위대로 독일 나치당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한나는 마이클이 태어났을 때 나치의 전범 행위에 가담했고 마이클을 만났을 때는 독일의 중앙청이 나치에 가담한 인물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으니 한나는 마이클을 방어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책 원작에서도 마이클은 한나에게 자신을 만나지 않는 순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고 묻습니다. 한나는 밖에서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하지만 마이클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마주치지를 않았지? 하고 말이죠.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한나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청이 나치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재판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나는 나치에 동참했기 때문에 밖에서 잘 돌아다니지 못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한나와 마이클의 관계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죠. 바로 마이클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겁니다. 왜 책을 읽어줄까요? 단지 한나의 취향이 책 읽어주는 감미로운 남성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영화가 19금이긴 해도 단순한 포르노는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특정한 설정값이 부여된 데에는 작가의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클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한나가 문맹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작가는 왜 이런 설정을 넣은 걸까요? 우선 글을 읽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한나는 마이클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마이클은 한나와는 다소 대비되는 환경에서 살거든요. 철학과 교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마이클은 말 그대로 아주 잘 교육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잘 배운 세대의 상징인 거죠. 반면에 문맹인 한나를 보고 있자면 뭐랄까요? 한 마리 야생동물 같습니다.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원작에서 마이클은 한나를 두고 한 마리 말 같다고도 말합니다. 아름답고 강인한 말이요. 야생동물 같은 한나는 인간의 본능은 꽤나 잘 이해하지만 사회적 이해가 필요한 순간에는 쉽게 당황하고 타인의 행동의 의도를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달래로 마이클이 한나를 보려고 한나가 일하는 기차에 몰래 올라타자 이를 발견한 한나는 불같이 화를 내죠. 마이클은 그냥 한나가 보고 싶어서 기차에 탄 건데 한나는 마이클이 본인을 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What is this? Why did you behave as if you didn't know me? You didn't want to know me. You could see I was in the first carriage. So why did you sit in the second? What did you think I was doing? Why the hell did you think I was there? How should I know? 한나는 어느 순간에는 가까이 다가가면 겁먹는 야생동물처럼 굴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본인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고 순수하게 행동하죠. She was dead. Pass all out. 그런 한나를 보고 있으면 뭔가 묘한 감정이 듭니다. 매력적임과 동시에 짠하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다시 작가는 왜 한나를 문맹으로 설정했을까요? 한나에게 부여된 문맹이라는 설정값은 무지를 상징화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의 상징인 거죠. 문맹인 한나는 이것을 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과연 무엇을 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한편 마이클은 아주 잘 배운 세대를 상징합니다. 잘 아는 거죠. 한나는 무언가를 잘 모르고 마이클은 잘 압니다. 이들은 뭘 모르고 뭘 잘 아는 걸까요? 이 둘의 관계성은 어떻게 고도화되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둔 채로 계속해서 보시죠. 영화 속 마이클은 15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6살이니 중3이죠. 중3이 어떤 나이인가요? 한창 친구 좋아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이클은 사랑에 빠졌죠. 21살 많은 한나랑요. 마이클은 한나와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를 모읍니다. 자신이 귀중히 여기던 우표까지 팔아가며 한나와 여행을 가죠. 타인은 한나와 마이클을 모자 관계로 생각하지만 마이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다 한나는 한 성당에 들어가 성가대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뭐야 갑자기 왜 울지? 싶었던 저는 이 노래가
노래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바로 깜비오 데 마르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제목 깜비오 데 마르는 스페인어로 바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감이 오시죠? 아, 뭔가 변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장면 이후 마이클과 한나의 관계성이 아주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이클을 떠나거든요. 마이클한테 말도 없이 마이클 그냥 잠수 이별 당한 거예요. 한나는 왜 떠난 걸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승진 제안을 받습니다.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요. I read the reports on you. Every single one excellent work. You'll be working in the office. You got promoted. Congratulations. 기뻐해야 하는데 한나의 표정은 묘합니다. 왜일까요? 한나는 문맹이라 몸을 쓰는 현장직만 할 수 있거든요. 사무직으로 승진되면 글을 읽고 써야 할 텐데 한나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의 중반부부터 시작되는 한나의 재판 장면에서 목격되는데요. 한나의 상황을 아는 우리는 다음에 재판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You joined the SS in 1943. Yes. What was your reason for joining? You were working at the Siemens factory at the time. Yes. You'd recently been offered a promotion. Why did you prefer to join the SS? 지멘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나는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그를 거절하고 SS, 즉 나치 집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한나가 승진을 거절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문맹이기 때문에 승진을 포기한 겁니다. 작가는 한나가 문맹이어서 승진을 포기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2번이나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한나가 자진해서 SS에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범죄의 죄질을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의도치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주 다르게 판단되니까요. To prove murder, you have to prove intent. That's the law. 영화 속에서 한나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승진을 포기하고 나치에 합류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건지 알지 못했죠. 배우지 못해서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의 승진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SS로 흘러간 한나를 과연 나치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거라 봐야 할까요? 혹은 타의적으로 합류한 거라 봐야 할까요? 문맹이라는 장치가 어떻게 상황을 극대화시키고 보는 이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도 이 영화의 아주 큰 재미 요소입니다. 한나가 마이클을 떠난 두 번째 이유는 마이클의 변화입니다. 15살은 한창 성장기입니다. 변하는 게 당연한 나이죠. 중3 마이클은 같은 반 친구에게 진한 눈길을 주다가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The Odyssey is a book about a journey. Home is a place. Work? I don't mean to distract you, but you're meant to be studying home or not studying Sophie. 친구들과 노느라 한나를 늦게 보러 가기도 하고 자기 생일에 무심한 한나에게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죠? 하고 성을 내기도 합니다. You never bothered to ask how I am. It just happens to be my birthday. It's my birthday, that's all. In fact, you've never even asked when it is. You wanna fight, kid? No, I don't wanna fight. What's wrong with you? What business is it of yours? Always on your terms, everything. You do what you want. It's always what you want. My friends were giving me a party. Well, why are you here then? Go back to your party. Is that what you want? 여담이지만 작가의 생일도 7월인데 마이클의 생일도 7월입니다. 작가가 자신을 정말 많이 투영해서 쓴 걸 느낄 수 있죠. 아무튼 아까 말했죠. 한나는 본능적인 감각을 감지해내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한나는 마이클의 심적 변화를 매우 빠르게 눈치채죠. 그리고 마이클을 아주 빡빡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마치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요. 한나가 마이클을 씻겨주는 장면은 영화에서 꽤나 자주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한나만의 애정 표현 같기도 합니다. 아프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 하는 인사 같달까요? 마치 어미가 새끼를 핥아서 씻겨주는 것 마냥 씻겨주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떠납니다. 이 둘이 다시 만난 것은 법정에서였습니다. 마이클은 로스쿨 학생이 되었고 한나는 나치의 동조에 사람을 죽인 피의자 신분이 되었죠. 한나와 함께 신문을 받는 다른 피의자들은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삼켜가며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지만 한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진실만을 말할 뿐이죠. 다른 피의자들은 요령없는 한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지만 한나는 그를 방어해내지 못합니다. 왜냐? 무지해서요. 한나에게 문맹이라는 값이 설정된 이유는 한나가 무지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본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를 만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할 만큼, 본인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할 만큼 한나는 무지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할 줄 모르는 한나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일을 학살한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행태는 악의 평범성으로 설명됩니다. 악의 평범성은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을 학살한 역사적 비극은 특별히 도라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본인의 행동을 그저 보통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했죠. 영화 속 한나는 자신이 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불이 난 교회에 갇혀있을 때도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왜 잘못된 행위냐고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물으며 판사를 침묵시키죠. 한나의 눈빛이 정말 순수한 무지로 가득 차 있어서 보면서 아주 착잡하고 마음이 복잡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모습은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돌프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500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죠.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본인은 그저 상관이 지시한 일을 이행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와 매우 비슷한 태도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나의 죄를 판결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했어? 당연히 유죄지. 무기징역? 혹은 사형? 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상황은 보기보다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한나는 무죄입니다. 왜일까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Societies think they operate by something called morality, but they don't. They operate by something called law. You're not guilty of anything merely by working at Auschwitz. The question is never, was it wrong, but was it legal? And not by our laws. No, by the laws at the time. Isn't that What? narrow? Oh yes, the law is narrow. 이 장면에서 그 당시의 법의 기준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회는 도덕성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운영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를 소급 입법 금지 원칙 혹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A가 10년 전에 빵을 훔쳤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빵을 훔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빵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새롭게 생긴 거죠. 그럼 10년 전에 빵을 훔친 A를 지금 벌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르면 10년 전에 빵을 훔친 A를 벌 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때는 위법이 아니었으니까. 이를 분석한 법문학 연구 논문의 일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독일 연방기본법 제103조 2항 모든 행위는 행위 이전의 범죄 성립이 법률로 규정된 데에 한하여 처벌된다. 이 소급 처벌 금지법에 따르면 나치 시대에 자행된 행위들과 만행은 나치법에 의하면 정당한 것이고 불법은 아니었다. 그럼 한나가 한 행위도 불법이 아닌 건데요? 뭐죠? 혼란스러우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선 그 혼란스러움을 안고 이 장면을 같이 볼까요? Oh yes, the law is narrow. On the other hand, I suspect people who kill other people tend to be aware that it's wrong. 여기서 살인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행위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그건 유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법은 사실상 최소한의 범위만 다소 보수적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는 아주 무지해서 본인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나의 행위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그 당시 위법이 아니었고 한나는 무지해서 본인의 행위가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법은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보편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으로 위법이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양심이 울부짖는 그런 행동 있죠. 그런 것들도 뭐 자연법인 거죠. 반면에 실정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의미합니다. Oh yes, the law is narrow. On the other hand, I suspect people who kill other people tend to be aware that it's wrong. 그러니 인간의 이성에 기대서 죄를 판단하는 이 태도는 실정법을 넘어서서 자연법에 의한 판단인 거죠. 지금 현재 혹은 과거에 실행되는 실정법에 의한 위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자연법에 의하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논문에서는 한나를 비롯한 실제 나치 전범에 가담한 사람들도 실정법을 뛰어넘은 자연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 말합니다. 법률은 법률이다. 악법도 법이다. 한나가 저지른 행위는 법에 위배되진 않는다. 하지만 나치가 가한 만행은 실정법을 넘어선다. 영화
영화 속 재판 장면에서도 해당 재판에 대한 찬반 시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작가도 법학자로서 소급처벌 금지법에 어긋나는 재판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비판할 필요를 느껴서 이 논쟁을 영화에 담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 논의된 법철학적 문제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안티고네, 헤겔,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칸트, 하버마스 등을 키워드로 엮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재밌는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결국 한나는 문맹인 사실을 밝히기 싫어서 결국 자신이 하지 않은 짓까지 본인이 했다고 시인합니다. There's no need. I wrote the report.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나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모지를 의미하는 문맹이라는 설정은 한나로부터 진실을 빼앗고 침묵시켰습니다. 극 전체를 쥐고 흔들 만큼 영향력이 아주 지대한 요소죠. 그러한 한나를 바라보던 마이클은 역겨움과 혼란스러움, 죄책감을 함께 느낍니다. 역겨움을 느꼈던 이유는 한나가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You can read it. I'd rather listen to you. I haven't shocked you. But when I see that house. And then we found out she was making these women read aloud to her. They were reading to her. 또 한나의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음에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나의 문맹 사실을 증언하면 재판이 한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텐데 내가 과연 그래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침묵하고 방관하자니 그것 또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부분에서 원작과 영화의 차이가 꽤 크게 느껴졌는데요. 원작의 소설에서는 마이클이 한나의 문맹 사실을 고백할지 말지에 대해 고뇌하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고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철학과 교수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아주 많은 상황을 가정해가며 고뇌하는 마이클이 나오거든요. 한나에 대한 강한 애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감정은 절제되었고 보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영화는 마이클의 행동을 좀 더 비판적으로 연출했다고 보였어요. 원작 소설에서는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마이클을 좀 더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잘 포장해둔 느낌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마이클이 내리면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영화를 볼 때마다 감상이 달라졌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한나의 비밀을 증언하지 않고 침묵하는 마이클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슬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래 저렇게 지켜주고 싶은 게 사랑인 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숨겨줄 수 있는 저 태도가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봤을 때는 마이클이 나치에 동조한 세대와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문맹 사실을 아는 마이클이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 로스쿨 교수랑 상담을 하는데 그때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What we feel isn't important. It's utterly unimportant. The only question is what we do.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니야.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야. 그리고 영화의 끝쯤에 등장한 나이든 한나도 교수와 비슷한 말을 하죠. What do you feel now? It doesn't matter what I feel. It doesn't matter what I think. The dead are still dead. 하지만 마이클은 이러한 한나의 태도에 실망을 합니다. I wasn't sure what you learned. What I have learned, kid. I've learned to read.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둘의 대화를 보면 한나와 교수, 즉 나치를 경험한 세대는 같은 말을 합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맥락의 말이죠. 하지만 마이클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이클은 어릴 때나 20년이 지난 때나 본인의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하고 물은 거죠. 마이클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왜냐? 마이클은 한나라는 죄인을 연민의 감정을 갖고 대하거든요. 20년 전 로스쿨생의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증언할지 말지 망설이는 마이클에게 교수는 마이클이 한나와 대화를 해보고 재판에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I have a piece of information concerning one of the defendants, something they're not admitting. What information? You don't need me to tell you. It's perfectly clear. You have a moral obligation to disclose it to the court. It happens this information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It can help her case. It may even affect the outcome, certainly the sentencing. So, have you spoken to her? Of course not. Why, of course not? I can't do that. I can't talk to her. What we feel isn't important. It's utterly unimportant. The only question is what we do. If people like you don't learn from what happened to people like me, then what the hell is the point of anything?
마이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한나를 만나 얘기를 나누지 않고 회피합니다. 한나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꼈으니까요. 마이클의 이런 행동을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찐사랑 혹은 로맨틱한 행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클의 한 행동의 본질이 진실을 알매도 침묵하고 방관했던 전쟁 세대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원작에서 마이클과 그의 동기들은 자신의 부모님, 즉 전쟁 세대에게 수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부모들은 나치에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진실을 알았음에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벌하지 않았고 그저 모른 척하거나 방관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의 분노와 혼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Started out believing in this trial. I thought it was great. Now I think it's just a diversion. Yes, diversion from what? You choose 6 women. You put them on trial. You say, they were the evil ones. They were the guilty ones. Do you know how many camps there were in Europe? Thousands. That's how many there were. Thousands of camps. Everyone knew. Our parents, our teachers. That isn't the question. The question is, how could you let this happen? And better, why didn't you kill yourself when you found out? You know what I'd do? Put the gun in my hand and shoot her myself. Shoot them all. 수천 명이 나치에 동조했는데 그저 보이는 몇 명만 죽이며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는 행위, 진실을 알매도 방관하고 침묵하며 행동하지 않은 이전 세대를 보며 그들은 분노했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이클이 한 행동도 이전 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한나의 진실을 알매도 침묵했고 방관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감정이 아닌 행동을 더 중요시하라는 교수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한나에게 죄책감과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에 집중했고 이는 본인이 수치라고 판결 내린 이전 세대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진 겁니다. 감정이 아닌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원작엔 없고 영화에서 추가된 연출인데 원작 소설보다 영화가 한나를 대하는 마이클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영화가 몸소 보여주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이클의 이혼 후 모습인데요. 한나 이후 그 누구에게도 한나만큼의 애착을 느낄 수 없었던 마이클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혼 직후 하는 일이 바로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마이클은 책을 읽고 녹음한 테이프를 한나가 속한 교도소로 보냅니다. 정말 한미세죠. 처음에 저는 마이클이 책을 녹음해서 보내주는 이유가 한나가 그를 깨우치게끔 해서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게 하려는 마이클의 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원작을 읽어보고 영화도 여러 번 보다 보니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이클이 한나에 좀 미쳐있어가지고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보려고 테이프를 녹음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한나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클에게 한나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죠. 한편 한나는 마이클 덕에 그를 깨우칩니다. 꾹꾹 눌러 쓴 한나의 편지를 보고 저는 감정이 아주 요동쳤는데요. 아마 마이클도 그랬겠죠? 하지만 마이클은 답장은 보내지 않습니다. 한나가 답장 좀 보내라고 했는데도 안 보내요. 왜 답장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한나는 나치에 동조한 범죄자고 마이클이 한나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사실 영화에서는 마이클이 한나를 향한 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원작에서는 한나가 그를 배워서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좋아 죽어요. 근데도 답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분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아직도 여전히 한나를 애정하지만 끔찍한 범죄에 동조한 한나와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소통을 하려면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답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뒷장면을 보시면 조금 더 공감이 가실 겁니다. 한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약 20년 뒤 출소합니다. 마이클은 교도소에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한나에게는 지인이나 가족이 한 명도 없어서 테이프를 보낸 마이클에게 전화가 온 거죠. 고민하던 마이클은 한나를 만나러 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한나를 부탁하는 전화도 받았고 한나에게는 마이클 빼고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마이클이 한나를 보러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연민이 있어도 배울 만큼 배운 지성인이 명분 없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음의 장면은 제가 이 영화에서 본 장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인데요. 한나를 만난 마이클은 이것저것 묻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Have you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the past? Now, what do you feel now? It doesn't matter what I feel. It doesn't matter what I think. The dead are still dead. I wasn't sure what you had learned. What I have learned, kid.
마이클은 한나에게 한나의 감정에 대해 물어보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이클은 감정에 집중하지만 한나는 변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고 내 감정이나 생각이 어떻든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의외로 잘 배운, 잘 아는 듯한 마이클은 이 사실을 모르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한나가 배운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나는 본인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I've learned to read. 맞아요. 특히 한나는 읽는 것을 배웠죠. 앞서 제가 한나의 문맹은 무지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읽는 법을 배운 한나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하지 않은 겁니다. 진실을 알 만큼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각할 만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둘은 씁쓸하게 이별합니다. 한나를 만나고 온 마이클은 한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일자리부터 살 공간까지 한나가 좋아하는 자연이 담긴 그림도 걸어두고 아주 흡족해하죠. 그리고 출소날이 되어 마이클은 꽃다발을 들고 다시 한나를 찾아갔지만 한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I've come to collect Hannah Schmitz. Please take a seat. She didn't pack. She never intended to leave. 한나는 자신의 전 재산을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는 짧은 인사를 남기죠. She left me a message, a sort of will. I'll read the bit that concerns you. There is money in the old tea tin. Give it to Michael Berg. He should send it alongside the 7,000 marks in the bank to the daughter who survived the fire. It's for her. She should decide what to do with it. And tell Michael I said hello. 저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원작에서는 한나가 마이클에게 인사를 남기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헬로우라도 남기는데 원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이클이 마지막까지도 한나가 자신을 원망했던 걸까? 왜 인사도 한마디 안 남겼을까? 이러면서 고뇌를 하거든요. 영화에서는 인사를 남겼길래 왜 이렇게 연출을 한 건지 아주 궁금했어요. 고민하다가 생각한 이유는 한나가 마이클을 원망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결말을 보고 궁금했던 건 한나가 자신의 행동을 정말 반성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다소 애매하게 표현됐다고 느꼈거든요. 가해자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연출로 보이긴 해서 좋았지만 애매하게 표현이 된 만큼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한나는 정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한 걸지? 그래서 영화 장면을 계속 돌려보다가 한나가 책을 꺼내서 밟고 올라가는 장면에 시선이 멈췄고 그러다가 한나가 밟고 올라간 책에 시선이 꽂혔는데 이 장면에서 이 책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찾아봤죠. 그랬더니 저 책은 지크프리트의 독일어 시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나치 전범 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개인의 책임과 양심, 권력에 대한 순종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 때문에 한나가 이 책을 읽었다면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도 한나가 글을 익히고 난 뒤 바로 읽었던 책들이 나치 재판과 관련된 책이나 생존자들의 인터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가 무지에서 벗어나고 반성을 처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위에 올라와 있는 책들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릴케의 시모음집, 전쟁과 평화, 오디세이, 그리고 정체모를 책 한 권이더라고요. 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찾아왔어요. 잘했죠? 아무튼 문맹이었던 한나가 그를 깨우치고 책을 밟고 생을 떠나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실정법, 자연법 얘기했었잖아요. 실정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자연법은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했죠. 당시의 법의 기준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한나는 사실상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한 로스쿨 학생은 나치에 동조한 사람들이 실정법상은 무죄지만 자연법상으로는 유죄라고 분노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한나의 죽음을 보고 복역기간을 다 채웠음에도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한 한나는 실정법상의 죄값과 자연법상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을 알매도 침묵하고 방관하며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던 마이클은 한나가 떠난 뒤 자신과 한나와의 관계를 세상에 밝히고 그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전 세대의 말을 받아들이고 침묵과 방관을 멈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리더라는 영화를 성인이 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한나에 이입해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저는 엄청 어리고 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을 자각함으로부터 파생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그 이후로 나에 대해 잘 알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행위의 의미를 자각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굉장히 끔찍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두려움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크게 느꼈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서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때는 한나가 아닌 마이클의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나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를 모름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타인의 무지를 목격했을 때 나는 그를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영화의 진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영화가 모네의 그림 같다고 느꼈어요. 제가 모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딩초 때 모네에 대한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말을 하길 모네는 똑같은 풍경의 그림을 여러 번 그렸기 때문에 모네의 그림을 보면 변화하는 계절도 느낄 수 있지만 변화하는 모네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도 함께 알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더 리더라는 영화가 모네의 그림 같은 존재입니다. 영화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성장함에 따라 아주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현재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마이클에 너무 몰입이 돼서 마음이 착잡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역겨움을 꽤 자주 느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다시 한나에 이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될 그날을 아주 고대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느낀 감상을 유튜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로맨틱하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더 미숙할 때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과연 지금의 나는 어디에 이입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모른다는 무지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무지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입장에 더 몰입하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영화를 다시 한번 더 보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아니면 혹은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체감해보는 거죠. 또 저는 나이가 들수록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기를 쓰고 그걸 되돌아보면서 제가 하는 고민은 보통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면 제 일기를 약간 조선왕조실록 혹은 뭐 마법의 소라고동처럼 읽어보면서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도 있는데 역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겪어낸 전쟁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 영화가 현재를 살아가는 저에게 아주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에서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테고 님들이 저랑은 다르게 느꼈어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들 어서 이 영화를 모두 보시고 저와 과몰입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님들의 댓글로 제 부족함이 채워지길 아주 설레이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알간지 과몰입, 알몰입 컨텐츠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 그리고 님들도 조금 더 영화를 곱씹으면서 감상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면서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계속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알게 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 남기고 사라질게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 안녕. We were 16 up all night. Love and heartbreak was our life.